감사하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근황 얘기부터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예. 정치 현장에서는 떠나 있는 셈이니까요. 예. 이제 의원을 하면서 활동을 하던 시절에는 그때 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정치의 문제가 뭔가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 축적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러면 뭐 나름대로 인상적이었던 뭐 책이나 예. 뭐 또는 만남이라든가 이건 없습니까? 요새 여기 쭉 한국일보에서 하는 한국출판문화대상이라는 상이 있는데요. 네. 올해 나온 책들을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그 국내 저자들 위주로 상을 주는 그런 건데 예. 그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최근 며칠간 한 50권이 넘는 책들을 쭉 읽었습니다. 설마 그거를 그러니까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근데 워낙 이제 그 심사위원들 중에 저를 빼고는 다 이 출판계에 그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정말 좋은 책들을 50권을 골라놓고 보니까 예. 참 좋더라고요. 예. 내가 왜 이 정치 같은 걸 하고 있나 이렇게 이런 좋은 책들을 좀 보고 좀 쓰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참 생각할 거리도 많고 그 중에서 예, 그 중에서도 그 이제 주로 여기서 얘기할 만한 책으로는 그런가 뭐 하이데거 극장이라는 책이 아주 좋았죠.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올 한해 화제가 됐던 책은 작년 말에 나왔지만 전라디언의 굴레 같은 책들 이런 책들도 있었고 차이나 쇼크나 좋은 불평등 이래가지고 우리 최병천 씨가 쓴 거 그거요? 예예 그 화제가 되는 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며칠간은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좀 교양스러운 거 그런 책들을 읽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완전 문학 장년? 노년 아닌 것 같고 원래 그 다 그게 나이든 이 남자들의 로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려서부터 꿈이죠. 네, 저도 트위터에 그 소설가 지망생이라고 써가지고 이 강성 여기저기 강성 지지층들한테 그래 소설이나 써라 그런 야단도 많이 맞고 뭐 꿈이 있는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보내신 지가 하여튼 대선 때는 되게 관여를 좀 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그 공천에서 떨어지고 민주당에서 잘리고 잘린 건 아니. 그때는 이제 뭐 어쨌든 제가 경선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 결과를 감수해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또 같이 일하던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제가 이렇게 경선 떨어지고 뭐 이러는 거는 단기간에 오는 충격인데 진짜 힘든 시간은 이 오랫동안 버티는 거다. 최소 몇 년간 저는 이제 활동을 뭐 현장에서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때 사람이 이 나태해지거나 이렇게 후져지면 어려운데 이걸 극복하기가 참 어렵다. 어렵죠. 네. 제가 그런 시절을 뭐 처음 겪은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겪고 있는데 그래도 처음 그게 바뀐 거는 이제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저를 징계를 했어요. 징계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주 화제가 됐었고 여러 차례 이제 그러니까 그 재심 청구를 하고 하다가 결국은 탈당을 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나와서 나오게 됐고 또 대선 때도 좀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버티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이런저런 경험을 또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정치권에서 떨어져서 이제 새 속에서 떨어졌던 그 기간은 의외로 짧은 거죠. 의외로 짧았습니다. 네, 저 사람들이 제가 그동안 지난 거 얘기할 때 네가 어떻게 빨간 잠바를 입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여튼 재밌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뭐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그 우리 유시민 씨가 조금박해 얘기하면서 조금박해라는 말도 참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뭐 당보다 자기의 인지도 뭐 쉽게 말하면 뭐 출세주의 아니냐 너건 이런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니 뭐 우리 조홍천, 박용진 김 누구죠 이 사람이? 김혜영. 김혜영. 근데 약간 금태섭은
별 약간 다른 거잖아요. 어쨌든 민주당하고는 뭐 나머지 세 분은 훌륭하신 분이고 저는 평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호명당했을 때 느낌은 좀 어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시민 씨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항소 이유서를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분인데 그렇죠. 요즘은 너무 거리낌 없이 사실과 다른 말씀을 많이 하셔서 환갑이 넘으셨잖아요. 환갑이. 그러니까 저는 환갑 넘은 사람도 아주 훌륭한 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대응을 하는 것이 뭐 어느 뭐로 보나 좋지 않고 저로서도 에너지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글을 물론 읽어는 봤죠. 읽어보면은 참 슬픈 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쓰셨냐면 카톨릭 사제와 같은 마음으로 뭐 이렇게 국정을 보살피는 분,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한지 모르겠지만 복지국가라는 꿈 하나만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는 또 훌륭한 분. 저는 뭐 그분들 칭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조금박해라고 호명한 사람들은 그분들하고 조금 생각이나 노선이 다른데 얘네들은 관종.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면 두 생각을 놓고 이제 어느 게 맞냐를 평가를 해야지 동기 자체를 이분들은 뭘 하든지 카톨릭 사제 같거나 복지국가의 꿈을 가진 분들이고 이분들은 우리 쪽은 이 불순한 동기 뭔가 이름을 알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보수 언론에서 띄워주면 세상 천지 분별 못하고 그게 좋은 줄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토론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보수 정당에 비해서 민주당의 대단한 강점이 그 좀 계급장 떼고 토론하는 문화 또 중구난방이라도 다른 의견도 막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이제 이 정도까지 타락했구나. 이 문화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 의견 자체로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의견을 이런 의견을 내는 거는 그냥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인신공격으로 가는 게 참 서글펐죠. 그렇죠. 저도 왜 그러냐면 그 유시민 씨가 예전에 그러니까 뭐 그 김대중 대통령 출마할 때도 뭐 절대 안 된다. 뭐 제3후보를 내겠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개혁국민정당 이런 거 만들 때는 민주당이 깨져야 된다. 맞습니다. 뭐 이런 아주 전투력을 발휘했던 분이시고 그때도 근데 사람들이 좀 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뭐 추세주의 내지는 뭐 본인이 뭐 관종이다 이렇게는 누구도 그렇죠.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얘기하지 했어요. 않았거든요. 그건 노선 차이니까요. 방법의 차이일 뿐인데. 그래서 좀 너무 센 거 아니야? 너무 전투적인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은 있었지만 그 사람 유시민의 그 행적과 그 노선과 그 발언을 뭐 관종이니 추세주의니 자기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행보다 이렇게 보진 않았는데 거꾸로 이제 본인이 다른 사람 그렇게 지칭하는 걸 보고 참 조금 저는 씁쓸하더라고요. 저도 그 씁쓸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 있잖아요. 이런 문화가 유시민 지금 어차피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한 건데 이 386 세대 정치인들 어떤 본인이 하는 일이 늘 옳고 뭔가 선택받았다는 약간 선민의식 이런 느낌이 저는 강하게 받는데 어쨌든 386 운동권하고는 거리를 두었던 386이잖아요. 우리 금태섭 의원은. 뭐 거리를 뒀다면 둘 수는 뒀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한 세대라는 것이 또 경험을 많이 공유하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80년대를 겪으면서 대학 생활을 했었고 이제 친구들이 운동하고 잡혀가고 하는 거 보면서 자랐고 이제 같이 공감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세계는 계속 변화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기 생각만 무조건 맞다고 독선을 부리다 보면 그게 그리고 독선을 지나쳐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유시민 씨의 발언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드러난 건데 반지성주의고 그러니까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는 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러다가 결국은 틀리면 그 사람들 의견이 맞으면 좋은데 틀렸을 경우에 그 피해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더 제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시민 씨하고 참 토론하기가 어렵다고 느낀 게 사실 여러 번 틀려가지고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 좀 지나고 나면 또 말씀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유시민 씨가 저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맞았을 수 있는데 서로 틀렸을 땐 틀리다고 하고 맞는 의견 따라가고 이래야 발전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면 어렵죠, 얘기하기가. 예. 뭐 최근에 우리 조용히 책만 보고 계시는 우리 금태섭 의원을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민주당의 의원으로 있다가 2020년 자 공천에서 결국은 뭐 탈락하게 되고 예. 사실 그게 뭐 결국은 저 공수처 문제에 대한 당론을 좀 당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좀 견지한 것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때 이제 이 당에서 몇몇 분들이 저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고 예. 또 이제 저희 지역구에 와서 저하고 대결을 하겠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뭐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 계신데 예.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은 공수처 얘기예요. 예. 왜 당론에 반대했냐? 예. 이 공수처에 반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응징을 하겠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뭐 무슨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국 장관 청문회 때 제가 했던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 문제는 뭐 괘씸하기는 해도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고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졌는데 네. 사실은 이제 공수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사람들. 네, 모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런데 공수처 문제는 어쨌든 지금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이 계속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저를 공격할 수는 있는데 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내놓고 자기들이 옳다고는 말을 못하죠. 뭐 약간 유감 표명까지는 했잖아요. 했죠. 예. 예. 수줍은 듯이.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못 꺼내는데 예. 사실 진짜 이유는 그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결국 민주당을 떠나게 되고 예. 결국은 이제 공천에서 탈락하게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표적 타겟팅을 한 거였고 그리고 나서 징계도 먹고 결국 이제 당을 떠나게 됐고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도 하게 되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윤석열 선대위죠. 예, 예. 선대위, 그러니까 국힘에 입당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입당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선대위에 참여하게 되었던 약간 뭐 이게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예.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저는 방향을 바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다가 뭐 빨간 잠바 입고 이게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방법을 좀 바꾼 게 아닌가. 사실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못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안심하고 못할 수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못하기 때문에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니까 그건 이렇게 말하자면 내리막길로 서로 내려가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한 군데가 잘하면 다른 쪽도 잘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긴장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좀 잘해야 된다. 근데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해서 정말 독선적인 경로를 걸으니까 이걸 제동을 걸어야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인 문제의식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정치적 행보이기 이전에 대선이라고 하는 뭐 제일 중요한 어떤 정치적 행사에서 어쨌든 민주당에 속해 있다가 떠나고 무소속까지는 되는데 반대편에 있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무소속 안철수와의 경선 그리고 뭐 안철수와 다시 오세훈 뭐 이것까지야 뭐 이해가 되는데 윤석열 후보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하게 되었던 어떤 동기가 말씀하셨던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것으로는 조금 동기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계획이 있었죠. 계획이 뭐냐면 이게 민주당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가서 민주당에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보수 정당을 혁신해서 바꾸면 확 바꾸면 이게 민주당에도 자극을 줘서 변할 수가 있다. 근데 보수 정당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보수 정당은 이런 얘기 들으면 화를 낼지 모르지만 아마 그 자기들도 그렇다고 생각할 텐데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이 정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 대선 주자가 뽑히는 것이 아니라 대선 주자에 따라서 당 자체가 확확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아닌 비민주당 보수 쪽의 유력 대선 주자가 윤석열 지금 대통령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데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을 때 예. 그분들을 통해서 이 보수 정당의 혁신을 이뤄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계획들을 많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보러도 도우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두 분이 다 국민의힘 들어가고 그래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계획이 좀 어그러지고 결국에는 실패했죠. 예.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예. 속된 말로 하면 최재형이나 윤석열이나 예. 이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고 예. 최종 목적은 그러면 본인이 그전에 몸담았던 민주당에 대한 강한 어떤 자극? 그건 민주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예. 그 과정에서 보수 정치도 바뀌니까 저는 우리 정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게 목적이었죠.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게 2012년에 안철수 이제 지금 의원을 도우면서 예. 그 당 18대 대선에 도우면서 이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예. 그때도 한 번도 안철수가 무슨 우리나라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 임기라는 건 5년이고 다만 이제 이 새로운 세력이 만약에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고 되면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안철수 개인보다는 그때 캠프에 있던 굉장히 젊은 사람들로 3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개혁을 바란 이 세력이 자리 잡으면 정말 이 양대 적대적 공생관계를 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 표현으로 하게 되면 그게 제3지대 예. 이 양당 거대 양당이 서로 적대적 공존 구조를 통해서 예. 서로 못해도 예. 안심이 되고 예. 잘해도 좀 덜 불안하고 예. 이런 구조에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 양당에 대한 이 자극을 줄 수 있는 3지대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2012년에는 안철수로 표현되었던 그런 세력이었던 것 같고 예. 뭐 예를 들면 예. 지난 대선에서는 국힘에 입당하지 않았던 무소속의 윤석열이나 최재형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반드시 제3지대일 필요는 없고 예, 예. 그 3지대에서 어떤 새로운 세력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민주당이나 혹은 국민의힘에서 정말 상상하기 힘든 변화가 일어나면 또 반대쪽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은 제가 오늘 칼럼 마감으로 하나 쓰고 왔는데 그 얘기를 쓰진 않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국민의힘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너무 못한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로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들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두 당 다 5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7년의 민주당과 2022년의 민주당이 과연 어떤 쪽이 나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탄핵 직전의 상황, 탄핵을 겪으면서 했던 일과 지금을 생각하면 어떤가 생각해보면 조금도 변하지 않았거나 더 나빠졌거든요. 그거를 좀 바꾸고 싶은데 그 방법으로는 제3지대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양축 중에 하나가 변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방법은 그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런데 2022년 대선 국면에서는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변화를 통한 이 로드맵 코스는 잘 안 보였던 거고. 안 보였던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보수 정당 특히 거기는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서 보수 외부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판단했던 거다. 그러면 그런 어떤 문제식 이 양당은 이대로 가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그럼 자극에도 노선이 있고 방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방향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도 뭐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향이 있지만 방향을 얘기하기 전에 그 밑바탕을 만드는 게 지금은 주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진보나 보수나 그런 스펙트럼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게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밑바탕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민주당을 이제 대상으로 한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017년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탄생이 정말로
민주당의 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 민주당 자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탄핵을 보수가 완전 죽었으니까 보수 쪽 사람들마저 아 이번엔 문재인이 해야지. 그리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빨갱이는 아니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할 정도고 그러니까 정말로 좀 이 국민 통합이라 그럴 수도 있고 국민들이 모여서 방향은 다 다를지라도 최소한의 합의의 틀 앞으로는 이런 틀에서 정치를 하자. 너는 보수하고 나는 진보를 하더라도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전혀 안중에 두질 않았거든요. 그냥 참여정부에 대한 복수. 뭐 우리의 영구 집권 민주당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방향보다는 그런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이 지금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약간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 당시 탄핵 국면으로 어쨌든 민주당이 거의 뭐 권력을 뭐 길거리에서 지갑 줍듯이 한 건데 로또 맞았다는 말도 하잖아요. 근데 로또 맞은 사람들이 항상 후과가 안 좋아요. 현실에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다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무슨 가뭄이 오래 들거나 미안한 말이지만 뭐 사회적인 대형 사고가 일어나도 집권 세력한테 책임을 묻잖아요. 저는 그것도 맞다고 보고 그러면 또 로또 맞듯이 집권을 해도 그것도 또 뭐 거기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잘하면 되는데 참 그걸 안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얘기 이제 이유가 뭘까?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걸 하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딱딱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어쨌든 뭐 금태섭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전 뭐 검사이거나 아니면 정치인이거나 지금은 정치인인 건데 어쨌든 사회 활동, 사회 생활 검사로 시작한 건데 이 검사로 보낸 시간. 에 대한 뭐 한 10년 되죠? 10몇 년 12년 정도. 검사 금태섭의 12년은 무엇을 남겼는가?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생활을 거기서 배운 셈이죠. 그리고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성향으로 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도 제가 검사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를 약간 넓히는 기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검찰에 가서 저는 여기서 잘난 척을 하지 말고 하여튼 여기서도 배울 게 있으면 배우자. 특히 한 5년 동안은 찍소리 하지 말고 배우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사귄 선후배들이 정말로 지금까지도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검찰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런 분들하고 친구가 됐을까 하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소중했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생각이 완전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분들을 좀 이해하게 되고 그분들도 저에 대해서 조금 좀 얘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과정을 겪은 거죠. 그래서 저는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게 되면 사회생활에 예를 들면 첫 5년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만났던 근데 그게 다만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검찰일 수 있는 건데 근데 검찰이라는 동네가 워낙 또 이렇게 안 좋은 동네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만약에 국장님이 검찰에 들어가셨으면 첫날부터 야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검찰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95년도에 제가 처음 검사가 됐는데 그때는 검찰청에서도 사람한테 폭행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어린 친구들이 이제 본드 불거나 오토바이 훔치다 잡혀오면 볼펜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뭐 이러고 저는 주로 맞아본 사람이었어요. 앉아 일으켜도 세우고 근데 그렇죠. 그때 제가 한 거는 거기서 이러시면 되냐 이건 엄연히 법 위반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나만 하지 말자. 저는 검사 생활을 12년 하면서 한 번도 욕을 한 적도 없고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린 사람들한테까지도 반말을 쓴 적도 없습니다. 아주 좀 어색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뭐 고등학생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차곡차곡 이런 건 정말 고쳐야겠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바꿔야겠다. 그래야 뭐 단순히 제 인생 넓어진 게 아니라 이
여기 제가 살아가는 이거를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냐,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결국 생각한 게 한겨레 신문의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쓰게 된 건데요. 또 그거를 제 나름대로는 그때 당시까지는 인생의 기획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왜 실패했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혼자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물론 혼자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때 은연중에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한겨레 그 칼럼 그 글을 쓰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어차피 선배들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의 반응, 쉽게 말하면 그걸 써가지고 딸을 당했느냐, 아니면 야 하지마라고 하는 좀 질책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뭐 무관심한 거냐. 무관심은 아니고 따와 질책과 뭐 모든 게 다 있었죠. 칭찬은 칭찬은 거의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에서 나올 무렵에도 많이 혼이 났지만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도 혼이 많이 났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강성 지지층들이 저한테 뭐라 그런 것처럼 그때 검찰 지휘부에서 지휘부만 야단을 친 게 아니라 후배 검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막 민심인 것처럼 그 후배들이 몰려와서 선배님 같은 검사로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시키고 거기도 개딸들이 있었던 거네. 그런 거죠. 그분들 중에 지금 활약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저로서는 그런 반응을 구체적이진 않지만 예상을 다 했거든요. 굉장히 팔팔 뛰실 거다. 그리고 내 직업적인 커리어는 아마 끝날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했을 때 징계를 하거나 하기는 어렵겠지만 내가 검찰에서 어떤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성공을 생각하기는 불가능하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끝난다. 아니 그것까지 생각할 정도의 비중을 두었던 거예요? 그럼요. 저는 거의 일생을 건거한 거죠. 직업적인 일생을.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도 생각한 게 단기간에 쏟아지는 질책하고 비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나라가 워낙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대신 나는 이러고 나서 나가지도 못할 것이고 적어도 10년 20년 더 검찰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환직을 전전하면서 버티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귀양 보내서 위안친 같은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그거를 각오를 했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도 한판의 바둑 아니겠냐 싶었는데 문제는 제가 일으킨 파문이 조금이라도 상황을 변화시켰으면은 만족하는데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났거든요. 이거는 잘못 생각한 거다. 이거는 저는 이제 그때도 만약에 유시민 씨 같은 분이 검찰에 있었으면 검찰 내부에 그런 분들 많았죠. 저거 정치하려고 하는 거다. 관심 끌려고 하는 거다. 인기 끌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게 전혀 귀에 안 들어올 정도로 저는 여러 번 생각하고 각오를 하고 그런 긴 버티는 시절을 감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이게 왜 안 됐을까? 그러니까 그게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의 어떤 다른 아까같이 거대 양당의 공존에 대한 자극이 필요하듯이 검찰이라는 공동체 내에서도 자극은 내부에서 싸울 수 있지만 또 다른 자극이 필요하다. 그게 정치였던 것 같다. 어쨌든 그때는 쫓겨났고요. 쫓겨났을 때도 다만 이제 또 저도 검사로서 살았으니까 그 직업 윤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나가자마자 정치에 뛰어들거나 선거를 하면 이 모든 것이 오해받겠구나. 그러니까 정치 쪽은 쳐다도 보지 말자. 그래서 제가 2007년 초에 검사를 그만뒀는데 몇 년 동안은 진짜 선거를 하는 해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5년 후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안철수 그 당시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장이 도와달라면서 시작한 거지. 저는 무슨 정치권에 기웃거리거나 관심을 갖거나 한 적은 없죠. 자, 그래서 그 검찰 근데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부에서 혼자 돌멩이 던져가지고는 작은 어떤 균열이나 스크래치라도 못 낼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검찰 개혁을 둘러싼 화두가 어쨌든 문재인 정부 5년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잖아요. 뭐 소주성, 남북관계, 검찰 개혁, 그리고 뭐 코로나 이건데 이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에서
금태섭 의원의 스탠스는 약간 독특했잖아요.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검찰 그럼요. 출신이지만, 네, 네. 근데 검찰 출신들은 이런 것도 잘 쉽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검찰 개혁은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또 약간 시각이 달랐던 거잖아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얘기했다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의미냐면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그 지금 검찰 마크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도안을 한 건 아닌데 이제 그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업무를 했는데 그때 전국의 검사들한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검찰의 역할은 뭐냐, 검찰의 이미지는 뭐냐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때 검사들이 얘기한 게 뭐냐하면 제일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어사방문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려울 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 거학을 척결하고 뭐 해주는 진짜 정말 독수리 오영재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정의로운 검사가 나타나서 우리 사회의 친일 기득권 거학을 뿌리 뽑고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되는 건데 그 권한을 그대로 놓고 착하게 행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착함과 아님의 기준은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 가장 눈에 띄는 인사가 처음에 조국 민정수석이었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사를 발탁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총장을 시키고 검찰을 이용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적폐청산을 하고 이게 어떻게 검찰개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적폐청산 자체도 좀 부정적이었지만 그때는 그거를 반대하기는 어려웠으니까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정말로 검찰개혁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적폐청산을 할 때 검찰의 힘을 빌리지 말자. 차라리 경찰 가지고 하자. 그래야 적폐청산이 조금 좀 지금 아주 수사 능력이 뛰어난 검찰 시키는 것보다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더 중요한 목적은 검찰 개혁 아니냐. 우리가 이 검찰을 안 쓰고 이만큼 했으면 나중에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도 그렇게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전국의 특수통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적폐청산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인지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금 의원이 얘기하시는 검찰 개혁의 기본 총론은 검찰의 힘을 줄이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과거 대선 때 공약집들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검찰 개혁이 쫙 나옵니다. 뭐 수사권 기소권 분리도 나와요. 근데 미국, 일본, 독일, 뭐 프랑스 우리가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북구 쪽까지도 봐도 대선 공약에 검찰 개혁 얘기가 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힐러리랑 트럼프가 붙건 트럼프랑 바이든이 붙건 공약집에 검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전혀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 검찰이라는 걸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려면 사실은 저는 검찰 개혁이 절대 어렵지 않다고 봤고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많이 개정할 필요도 없고 검찰 조직이라는 건 대통령령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한 5명으로 줄여라. 일본에는 인구가 우리의 2.5배 정도 있는데 일본의 검찰 특수부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3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서울중앙지검만 해도 10몇 부서가 있고 남부에서 증권 수사하고 동부에서 지난번 뭐 블랙리스트 이런 거 온데 사방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없애면 되는데 그거는 국회 협조도 필요 없이 대통령이 나는 검찰 이용 안 하겠다. 그리고 특수부를 저는 다 없앴으면 했지만 그게 안 되면 그 서울하고 부산하고 광주에 1개씩만 남겨놓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불가역적으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줄여지는데 그러고 나서 검찰이 반발하면 저건 개혁에 반발하는 거다 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역사상 특수부의 조직이 가장 커집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특수부 검사들을 전부 다 출세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용해 먹은 다음에 그거를 수사권을 뺏겠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그러면 아니 이 말씀은 검찰 개혁의 힘은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 그게 뭐 정치적 권력이든 사법적 권력이든 그 권력을 낮춰야 되고 대표적인 징표가 특수부를 줄이거나 뭐 사실상 뭐 해야 된다. 근데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쪽
한동훈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국가 수사 역량, 네. 국가 총수사 역량이 줄어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역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범죄가 기승을 벌인다는 건데 그걸 줄이더라도 이게 범죄 수사, 이 수사 역량 자체가 주는 건 아니다. 국가 그거를 범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서부터 직권남용죄라는 게 엄청 늘어났어요. 사실은 그 전에 뭐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 거를 전부 검찰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저 정치권에서 무슨 논란이 일어나면 전부 다 명예훼손 고소장 써가지고 검찰로 뛰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게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일본의 법이 우리나라랑 아주 비슷합니다. 그 일본에 한번 가서 그 검사들을 저 최고 2층서부터 아주 평검사까지 이렇게 다 만나서 의원 시절에 그 의원 시절은 그런 거 협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다.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총리가 아베였고 아베 총리가 무슨 뭐 저 유치원인지 유아원인지 무슨 학원 관련 스캔들이 있어서 시끌벅적할 때인데 당신네 나라도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이 있고 당신네 나라 법에도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베가 야당 의원 고소하고 또 야당 의원은 무고로 또 아베 고소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냐 그랬더니 검사들이 막 웃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네요. 있으니까 하다가 자기들은 생각도 안 해봤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그런 걸 가지고 검찰로 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걸 설사 그런 일은 없지만 고소를 한다고 해도 자기네들은 이건 정치 문제니까 캐비넷에 처박아두지 그걸 가지고 따져주지를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뭐 보수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뭐냐면 그럴 때 검찰이 올바르게 따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 보수 정당이 잘못한 거를 척결해줘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심지어 조국 민정수석마저 공직에 있으면서 일반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요. 그건 결국 검찰의 그 역할을 맡기는 거거든요. 어느 선진국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가 오바마가 미국에서 안 태어났다는 그 가짜 소리를 들고 나와서 막 했는데 오바마가 고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이용해 먹으면서 검찰이 올바르게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 이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검찰이 얘기하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이면서 뭐 김의겸 이런 의원 이런 분들 고발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법무부 장관은 고소를 안 했어요.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이 형법으로 다스리는 게. 저는 그거는 국가 범죄 역량하고 상관이 없다고 범죄 수사 역량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검찰이 다루는 게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잖아요. 아까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 특수부를 줄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 정치적 범죄 말고 일반 뭐 민생 범죄라거나 강력 범죄에 대한 안 줄어듭니다. 그것에 대한 수사 역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검찰도 인정하듯이 99% 이상의 범죄를 다 경찰이 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도 가장 중요한 수사기관 우리 누구나 아는 FBI가 경찰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찰이 해도 됩니다. 법률적인 문제만 해주면 되고 검찰이 하는 사건들은 주로 정치적인 사건들 이거나 뭐 재벌들이나 이런 대형 경제 범죄거든요. 대형 범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냐 검찰이냐 놓고 봤을 때 저는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그런 조직은 경찰이에요. 이걸 근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FBI는 기소권이 없잖아요. 서울중앙지검은 기소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찰은 경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한 측면은 그런 의미에서를 줄이고 특수부를 없애더라도 국가의 범죄 수사 역량은 줄어드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상당히 이렇게 이게 과잉 부각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다 정치 사건이다. 맞습니다. 정치인들의 사건이고 정치 사건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고 하는 그게 아까 뭐 외국 같은 경우에 비하면 진짜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좀 과잉되어 있다. 이유는 뭡니까 이거? 그게 어느 정부나 검찰을 이용해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1995년에 검사가 됐는데 그땐 검찰이 음주 단속도 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빼주고 뭐 부정이 있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은 우리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경찰이 얼마나 많이 부정을 저지르겠냐. 근데 전 세계 어느 검찰이 음주 단속을 합니까? 근데 지금 검찰이 음주 단속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음주 단속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문재인 정부 때 안타까운 게 대통령께서 아니면 법무장관을 시켜서 이 뭐 개인이 고소하는 거야 개인의 권리니까 뭐 강제로는 못하지만 나는 고소 안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 공무원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국민들이 설사 인터넷에 허위 사실 띄우고 하더라도 참자. 우리가 참면 다음번에 보수 정부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해야 이게 개혁을 하려면 먼저 자기가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은 검찰 다 이용한 다음에 니네는 하지 마라. 그럼 그거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어느 정부도 그 정말로 검사들이 일 잘하고 편하고 왜냐하면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놨으니까요. 그거를 다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 이야기는 또 약간 또 딜레마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뭐 대통령이든 뭐 장관이든 공직자들은 그런 뭐 가짜 뉴스나 비방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안 한다. 근데 사실을 그렇게 돼버리다가 보면 이게 조용히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짜 뉴스나 비방이나 왜곡이 또 이제 이게 눈덩이처럼 되어서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고소 고발을 한다고 그게 없어지지 않고 고소 고발로 그게 더 그 사람들은 고소 고발 당하기를 원해요. 그게 더 이슈가 되니까. 뭐 인터넷에 가세연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고소당해서 잡혀가면 슈퍼챗 받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치권에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누가 저를 의원 시절에 뇌물을 받았다고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저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뭐라고 공격하냐면 왜 고소 안 하냐. 이거 뭐 찔리는 게 있어서. 이래가지고 서로 고소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어느 보수가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집권한 쪽에서는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정말 존중하지만 진짜 가짜 뉴스는 안 되겠다. 근데 그 가짜라는 기준이 또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큰 부작용이 없다고 보고 어느 정도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가다 보면 오히려 그게 다 이게 말하자면 이 사회적인 주목을 안 끌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고소 고발하고 함으로써 더 이슈화 되고 메인 미디어에도 타고 그렇게 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더 크다. 그러니까 그리고 고소고발을 통해서 하는 정말 힘이 있는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지금 그 사람부터 저는 뭐 법무부 장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되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나는 고소 안 한다. 저는 그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도 제가 변호사지만 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절대 안 한다. 그런 공언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강 의원이 얘기하셨던 검찰 개혁의 방향 어쨌든 힘을 빼야 된다. 그러니까 칼을 A로 쓰다가 B로 쓰는 게 검찰 개혁이 아니고 그렇죠. 안 쓰는 게 개혁이다. 칼을 칼집에 넣고 만드는 게 개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방향이 틀려먹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검찰 개혁은 검찰만이 아니라 사법 개혁 전반이잖아요. 사법 개혁 전반인데 지금 최근에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법원장 추천제가 또 지금 임기 말년에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오판도 하고 판사도 뇌물 받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판결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는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해서 하다가 그 사법부를 건드릴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난 정부에서 사법부에 대고 너무 많은 수사를 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식의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은 결국 이 대통령이나 이런 리더십에서 요만큼의 일이 벌어지면 그게 파급 효과가 생기거든요. 제가 진짜 잊지 못할 경험이 민주당에 있던 당시에 그때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죠.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이게 판사 신상털이를 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민주당 지도부에 계신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도 이 판결에 불만이고 판결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거다. 근데 판사 개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신상을 털거나 는 건 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강성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그 메시지를 내야 된다. 판사 비판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냐 하면 아니다. 지금은 지지층의 마음을 달래줘야 할 때다. 그러면서 민주당서부터 앞장서 가지고 판사가 뭐 과거에 뭘 했고 그 얘기를 하기 시작. 그때부터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이게 그게 이제 또 약간 다른 모습일 수 있는데 네. 결국 한명숙 전 총리나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확정 판결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안 하죠. 예.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예. 이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이런 물론 당사자로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뭐 박정희 정부 시절이나 예. 거기서 예를 들면 인혁당이 사형을 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신념 체계로서 자기는 자 보면 거부할 수 있는데 네. 그것과 김경수 한명숙 총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고 공직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대법원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인혁당 사건은 정말 우리 사법 역사상 오욕과 정말 정말 부끄러움의 그 상징이죠. 진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 상황 인식을 해야 될 게 그럼 지금 우리 사법 상황이 유신 때와 같은 거냐. 저희 아버지도 판사하다가 유신 때 잘려서 쫓겨났는데 그때랑은 다르거든요. 그럼 그걸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를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면 전체를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이건 불리한 판결이건 우리는 법원 못 믿겠다 하던지 지금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이 있으면 그 판사 훌륭하다고 그렇죠. 존중합니다 하고 또 불리한 판결 오면 과거 양승태하고 친했던 판사입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말하자면 국가나 어떤 이 시스템에 대한 철학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유신 시절의 사법부는 전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다음에는 자기한테 불리한 게 있고 틀렸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차원의 비판이 아니고 이 공식적인 그런 대응을 해서는 안 되고 그것도 공직자가 공직자 결정을 존중한다는 전제.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나는 억울하다 뭐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리고 그거를 자기만 그럴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한명숙 유죄 판결을 한 판사가 뭐 과거에 뭘 했단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전혀 안 하니까요. 예. 참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계속 꼬리를 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서 뭔가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튀어나온 게 공수처거든요. 공수처가 결국은 검사 수사하겠다고 만든 거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판사.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8,000명쯤 되는데 경찰, 검찰 법원 고위공직자인데 고위공직자 8,000명 중에 3,000명이 판사입니다. 2,500명이 검사예요. 그러니까 전체 8,000명 중에 수사 대상 8,000명 중에 5,500명이 판검사고 애초에 공수처를 만든 것 자체가 그 사법부에 대해서 손을 대겠다는 건데 이건 왜 전 세계에 공수처 같은 기관이 없겠습니까? 거기도 다 판사가 뇌물 받은 사건도 있고 정치 권력에 빌붙어 보려고 이런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하지만 그거를 잡겠다고 이런 공수처 같은 기관을 만들어놓으면 사법부의 독립이 그냥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철학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경찰 개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약간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하느라고 경찰의 힘을 무소불위로 키우고 제대로 된 뭐 견제 장치나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방기돼 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철학도 없지만 전문성도 없는 것이 그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뭐 공수처도 만들고 수사권도 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게 풍선 효과로 경찰의 힘이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드러내려면 지금 뭐 검수완박 얘기를 하는 게 수사권을 뺐자는 거니까 그러면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힘은 더 오히려 세거나 적어도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수사권을 뺏기 전에 먼저 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다 빼버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수사권을 빼니까 검찰은 민주당 계획대로 하면 완전히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는 거고 그럼 경찰은 통제를 못 받는 기관이 안 받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없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이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처음엔 검찰 특수 막 늘리다가 조국 장관이 수사받으니까 그다음 검찰 힘을 쭉 빼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생겨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경찰을 아무도 통제를 못하는 거죠. 현장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우리 또 이 검사 검태습 이야기로만 이 특정 주제로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예. 다시 돌이켜서 자 문재인 정부 5년 예. 5년의 어떤 뭐 성과 한계 오류 그리고 이것을 관통했었던 철학 아까 뭐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생각 철학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몸 담았던 문재인 정부 5년을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농담으로 뭐 사람의 일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지만 예. 그 한국 정치에 3번의 기회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었을까. 정말로 이 통화 국민들이 이제 아주 그 합의할 수 있는 공동적인 그 틀을 만들 수 있는 찬스였는데 그거를 처절할 정도로 외면하고 버린 시기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정치가 이 지금의 체제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심어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일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을 때 4가지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촛불 탄핵이라고 하는 완전히 뭐 이 경천동지할 사태에서 등장한 것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 문재인 정부를 끌고 나갔었던 주요 세력들은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를 주도했다가 예. 사실 노무현 정부가 뭐 생각했던 것만큼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지지율이나 국민 이것도 낮았잖아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을 때는 그때의 시행착오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제 문재인 정부 2.0이 된다. 예. 그리고 아까 뭐 탄핵과 이런 나름 혁명 정부로서의 절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람 초기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의 진화 버전이냐 업그레이드 버전이냐 예. 아니냐. 예.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봤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완전 소수파였거든. 90%는 야 쟤들 보니까 이제 뭔가 과거의 어떤 그 시행착오를 제대로 학습해 가지고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예. 근데 결국은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2017년 탄핵 국면이 되기 전에 예.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촛불 집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이제 2번째 할 때부터 다녔거든요. 예. 근데 광장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예. 상당 기간 동안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주장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왜냐하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대응이죠. 탄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필요한데 안 되니까 예. 하야 주장도 하지 말자 이랬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민주당의 역량 가지고는 안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저는 한국 정치에 지금 주목은 못 받고 있지만 정말로 큰 사건이 그때 보수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뛰어나와서 탄핵에 찬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때 이 보수정당 새누리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친박이고 그때 뛰어나와서 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은 거의 대부분 친이였는데 이 민주당의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쭉 있던 주류 세력들의 철천지 원수가 친이 아닙니까? 노무현의 원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힘만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런 협력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목적은 지금 생각하면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데 모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말로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왜 김수현 씨한테 다시 부동산 정책을 맡기냐. 이게 참여정부 때 가장 실패하고 사람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지지율을 떨어뜨린 게 부동산 정책이고 그때 그 책임자가 김수현인데 왜 이 사람을 또 쓰냐. 거기에 대해서 친문 의원들도 답을 못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제가 이건 짐작이지만 김수현이 다시 해서 성공해야만 참여정부 때 그게 억울함이 풀린다.
신원이 된다. 신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식이 있어요. 참여정부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정부인데 보수 정부가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서 저렇게 된 거라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은 어떻든 간에 정권을 잡았으면 대통령이 되고 집권 여당이 되면 그거는 한 세력의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거거든요. 그런 공적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무현 정부의 어떤 그 국정 경험의 시행착오,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이렇게 진화하고 업그레이드한 개념이 아니라 그때 뭔가 억울함. 그렇죠. 그걸 풀려고 그 억울함. 그러니까 뭐 이게 원한이라고까지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억울함을 푸는 게 문재인 정부의 총노선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참 민주당은 이상하게 야당 의식 같은 게 있는데 집권을 하고 대통령이 됐으면 전 국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민주당 대표가 된 이해찬 대표 같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50년 집권하겠다. 이거는 말하자면 세력의 대표로서 하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자리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참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전체를 대표하고 우리 국가나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게 없고 다 그냥 이 상대적인 정당성, 보수 정당 틀려먹었고 친일 기득권이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국가라는 것이 잘 되려면은 이 잠재적인 에너지를 모아내야 되는데 자기 쪽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극한 반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저 토착외구라고 하는데 누가 협조하겠어요? 그런 말을 쓰는 거는 이 에너지와 잠재력을 모아내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이게 국민이나 이게 하나의 공동체의 성원을 딱 가르는 거는 보통 보수 정부가 예를 들면 기득권 중심의 정책. 그래서 가난하거나 서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두 개의 국민 이런 얘기는 이제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영국의 뭐 대처 같은 경우가 철저하게 기득권 중심과 가진자 중심의 정책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거를 봤을 때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 광우병 사태 생기고 그 촛불 집회 막 열렸을 때 뭐 이명박 대통령이 뭐 뒷산에 가서 아침 이슬을 불렀니 뭐니 할 때 제가 정말 충격적으로 본 조선일보 6·1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대통령을 질책하는 글이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당신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이만큼들은 당신을 안 찍는다. 이걸 국민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제가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민주당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가면 계속 듣는 얘기가 저 기득권층은 우리가 아무리 설득해도 우리 안 찍는다. 그러니까 이 집토끼들 몰고 나가서 선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계층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파들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전에는 기득권이라고 하면 재벌들 이렇게 욕을 한 건데 여기에 방향이 이제 정치적 진영의 반대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은 정강 정책 자체도 큰 차이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많이 나중에 얘기됐던 게 박근혜 정부 때 연말정산이 바뀌었잖아요. 연말정산 정산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때 오히려 서민들한테 유리해졌거든요. 반대하는 겁니다. 저쪽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고 결국은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저는 별 생각 안 하지만 진보 정당이라면 또 자기네들이 대변해야 되는 계급이랄까 계층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무슨 혁명 세력도 아니고 현실 정치를 하는 마당에 이 상대방을 친일이다. 뭐 동학혁명 때 뭐 어쩌고 했다. 이거 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같이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게 하면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어떤 철학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오히려 뭐 그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게 386 운동권들의 어떤 그건 모르겠지만 그 또 문 대통령님이 그렇게 깊은 얘기를 오래 말씀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되시기 전에는 전혀 그걸 못 느끼고 오히려 굉장히 유연하시다고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되시고 나서 만났을 때는 이분이 그런 생각하시나는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야당 의원들 좀 불러서 밥 좀 드시면 어떻겠냐?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비싸네요. 지금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나쁜 걸
못된 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